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경제사상 관련된 내용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보면 계몽사상은 절대왕정과 구제도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절대주의 경제이론이요, 경제정책이었던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나왔으며 이 또한 자본주의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던 걸 말해주기도 자본주의가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걸 말해주기도 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캔네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중농주의 학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중농주의. 예. 중농주의 학파는 그 중상주의가 이제 그 금을 어, 그 재부의 원초로 봤죠. 이걸 비판하고 토지와 농업을 재부의 근원으로 온 거야. 토지와 농업을.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국가 통제 간섭이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유방임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중농주의 학파들은 후에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이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줘요. 이 아담 스미스에게 영향을 주는데 왜냐 아담 스미스가 이제 젊었을 때 프랑스에 여행을 많이 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 켄네라든지 티르고 네무르 같은 그런 중농주의 학파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 얘기 듣고 그 뭐냐면 자기 사상을 확립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아담 스미스를 볼까요? 에단 스미스, 에단 스미스죠, 에단 스미스. 예. 에단 스미스는 이제 보면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국부론이죠. 에단 스미스의. 예. 자, 에단 스미스의 이제 국부론인데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은 중농주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방임주의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했고 자유주의 고정경제학에 초석을 놓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정경제학 하면 그 출발점을 에덤 스미스로 보죠. 에덤 스미스로 보는데 자, 에덤 스미스는 이제 중상주의를 정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비판한 동시에 재부의 원칙을 이 사람은 중농학파에 영향을 받지만 재부의 원칙은 좀 달라요. 노동으로 봤어. 예. 그래서 상품 생산에 할 때 그 노동의 합이 뭐냐면 그 재부의 원칙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노동을 봤다는 거. 이거는 후에 이제 마르크스도 동의돼요.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자유경제학, 고정경제학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고정경제학의 어떤 이론을 끌어다가 비판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재부의 원칙을 노동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는 각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방임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사회 전체 복리를 통제나 간섭보다도 더욱 증진시켰다고 봤다. 그래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 요거는 가격이죠. 가격.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가격과 관련된 내용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고 이게 일종의 이제 시장에서의 자연법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 사람은. 그다음에 정부의 기능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이걸 야경 국가론이죠. 경찰 역할에만 한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나 사회 질서 유지, 공공기관의 유지라는 수동적인 경찰지로서 낮췄다. 야경 국가론. 자, 바야흐로 이제 개인의 자유가 자연의 법이라고 선언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누구의 지지를 받았냐면 그 당시 등장했던 산업자본가들의 지지를 받게 돼요. 산업자본가들은 산업자본가들과 좀 다르죠. 이 산업자본가들 기존의 자본가들은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을 했잖아요. 산업자본가들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이거 얘네들 관계 끊고 모든 것을 시장에 통해서 자유경쟁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점을 때는 당연히 아담 스미스 얘기가 꽂혔겠죠. 예.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이제 그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자본가의 지지를 받았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18세기 인구를 이제 볼 텐데요. 자, 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읽어보면 자, 18세기는 이제 그 전 시기인 17세기와 달리 인구가 또 폭발됐어요. 인구 폭발이 났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인구 폭발이 대규모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됐고요. 그 인구 폭발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뭐냐면 산업혁명이 있었죠. 18세기 후반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등 곡선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는 18세기 때부터는 이제 요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8세기 이제 때 들어와서 17세기 때의 어떤 정체 사항을 벗어나서 멘델스 곡선의 상승 국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18세기 후반 때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멘델스 곡선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죠. 예. 이건 좀 뒤에 얘기겠지만 자, 그래서 18세기 때 상당한 많은 인구가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고 그 밑에는 이제 뭐 인구 감소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 예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좀 건너뛰고요. 예. 그러면 18세기 때 왜 인구가 증가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인구를 갉아먹었던 게 제일 뭐예요? 흑사병이나 뭐 패스트 같이 그 전염병 아니잖아요? 전염병. 이런 전염병들을 퇴치하기 시작했던 거야. 대표적인 게 18세기 때 제너가 그 종두법을 발견했죠. 요즘에 백신 많이 나오잖아요. 백신. 백신 같은 걸 만들었어. 이 종두법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어떤 식으로 발견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독 그 손을 짜는 그런 그 여자들이 평생 동안 흑사병을 걸리지 않는다는 거 패스트에. 그래갖고 아니 천연두죠. 예, 말 잘못했네. 이제 천연두 관련된 내용인데 패스트하고 이제 헷갈렸어. 천연두는 좀 다른 거죠. 예.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안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소에도 그 당시 천연두균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감염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감염될 때 약간 앓고 그 다음에 낫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의 그 천연두를 그 빼다가 그 뭐냐면 약화시킨 다음에 인간에게 놓으면 인간은 약간 앓은 다음에 명령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종두법이 발견되는데 이 과정에서 백신이 만들어졌다고요. 예. 백신은 원래 라틴어로 베카라는 말이죠. 베카. 예. 암소의 의미예요. 이 암소의 의미가 이제 나중에 거기에 이제 백신이라는 말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는 건데, 자, 하여튼 이런 그 종두법 같은 이제 백신이 발견되면서 일종의 지금까지 안겼던 그 천연두 있죠. 천연두를 뭐냐면 박멸을 시켰다. 이게 큰 의미가 있죠. 그다음에 종전에 뭐 패스트나 흑사병 같은 그러니까 세균성 질환 같은 것들은 또 뭐냐면 항생제 같은 것들 개발되면서 없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급수나 하수 시설 같은 개량들이 공중위생 같은 것들 때문에 수인성 질병 같은 거 있죠. 콜레라나 이런 질병들도 없어졌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 다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 뭐냐면 강도가 약해졌다. 전파력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8세기 때 급격한 인구 증가는 유럽의 전반적인 진보를 뜻하기도 했으나 이에 동시에 또 새로운 사회 경제적 문제가 제기되죠. 왜냐하면 가인 인구가 빈곤을 촉진하고 특히 농촌의 빈곤은 급빈화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농촌에서 이제 농사만 져가지고는 먹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도시 상인 자본가들이 등장을 하죠. 도시 상인 자본가들은 종전에 길드체제 가지고 생산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뭐냐면 그 부족한 생산량을 어디에 맡기기 시작하냐면 농촌에 맡겨요. 그래서 발생한 게 농촌공업이야. 자, 농촌공업이 18세기 후반에 인구 팽창과 더불어 크게 융성을 했고요.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선대제를 바탕으로 해서 그 형성된 원산업화라고요. 원산업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부터 농촌에서 농촌수공업이 발달되기 시작해. 선대제를 바탕으로 원산업화가 되고 이건 산업혁명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19세기 중반까지 발전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세트였지만 그래서 이제 이 원산업화는 선대제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이 물레와 배틀을 놓은 작은 공간만 있으면 그 당시 도시상인들이 원료를 공급받아 도시상인부터 원료 공급받아 방적과 직포에 종소하여
임금을 받게 됐다. 이걸 코데이지 공업 또는 간해 공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거를 선대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걸 최근에는 원산업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산업화의 이제 배경은 18세기 때 형성된 인구 증가와 관련돼 있다. 예. 요거하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18세기 생활인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그냥 예. 요거는 그냥 각자 보시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없으니까 건너뛸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쭉 있고 몇 페이지에 보시냐면 이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넘어가죠. 예. 시민혁명.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장이죠. 요거는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 시민혁명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있죠. 주제가 미국의 독립혁명도 있고 프랑스의 대혁명도 있고 그다음에 7월혁명, 2월혁명 등등 있죠. 자, 여기 있고 산업혁명도 예전에 한 두세 문제 나왔던 곳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근대로 들어가게 된 거야. 근대로. 자, 한번 이제 강독을 해보면요. 그 강독하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가 20번이에요. 20번. 두 번째 인증번호 20번입니다. 자, 그러면 강독을 하면요. 자,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거쳐 유럽은 신대륙을 포함하여 그 거대한 격동의 시기, 즉 혁명의 시기를 맞이했다. 자, 신대륙에서 미국 혁명과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은 다 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혁명으로서 자, 미국 혁명은 아메리카 합중국이나 새로운 근대적 공화국을 탄생시켰고요. 최초의 공화국이죠. 프랑스 혁명은 전제주의와 절대왕족을 타도하고 봉건적 잔재를 일수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사회 건설을 넣어놓았다. 자,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은 다 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용하지만 중요한 산업사의 큰 변화가 영국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른바 산업혁명은 농업적이었던 유럽 사회를 산업화시킴으로써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본주의를 완성시킴으로써 유럽의 경제사회 그리고 나아가 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14세기, 15세기 때 스타트고 16세기 이래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된 유럽의 근대적 발전, 즉 근대화는 그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완성 단계에 들어서게 되고 19세기 들어가서 그 근대 시민사회와 근대 국민국가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혁명을 보죠. 미국 독립혁명이죠. 예. 자, 미국의 독립혁명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자, 원래 이제 그 북미 지역은 인디안들이 살았죠. 근데 17세기 때부터 영국인들이 본격적인 식민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튜어트 왕조 때의 전제 정치와 종교 탄압을 피하여 청교도를 비롯한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신대륙에 이주했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피그리 파더스라는 애들이죠. 청교도의 한 일파였던 피그리 파더스라는 일파가 들어왔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메인플라워 선언이 있죠. 요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메인플라워 선언.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그 순례시조들 그러니까 피그리 파더스지 프리머스 상륙에 앞서서 메인플라워 성실에서 모여서 시민적 정치단체 결성을 약속하는 서약을 하는 것이 그 메인플라워 서약인데 요 메인플라워 서약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메인플라워 서약은 그 당시 이제 종교 자유와 정치 평등을 바탕으로 한 시민 공동체를 조직함으로써 후에 미국의 정치 사상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예. 05년 기출 문제 나왔어요. 자, 그밖에 이제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모험자들, 그 다음에 특허회사, 국가공업도 받은 특허증을 가지고 식민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18세기 초에 북아메리카 동해안 일대 13개 식민지, 영국 식민지가 건설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신민지 사회 특징 해가지고 나왔어. 이 05년 기출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여기도 약간 언급됐긴 했지만 요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어 서양사 기초 지식인가 거기에서 한번 제가 찾아서 좀 볼게요. 예. 서양사 교재를 좀 보고 쭉 서양사 교재. 자, 식민지 사회 특징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오는데 보면 자,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이 없고 왜냐면 이제 오는 사람들 다 이제 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적 유동성이 현저한다. 그래서 계급 구조가 있긴 있지만 그 프랑스처럼 영국처럼 딱딱 기존의 사회처럼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쉽게 바뀔 수도 있고 자,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지주가 많기 때문에 선거권이 확대된다. 여기도 이제 초창기 때 식민지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제한 선거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한 선거를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깔린 게 토지니까 미국은 초창기 때는 그러다 보니까 선거권이 되게 많았죠. 네, 지주가 많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초창기 때 이민자들이 되게 보면 이제 그 종교적 박해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성서를 기준으로 한 신정 정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점차 민간에 양도했지만 성서 국가의 교회 중심으로 민주적 자치 발전됐고 그다음에 신앙에 있어야 되는 불가능, 종교적 자유는 신교도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그 식민지 사회 특징들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예.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3개 식민지 사정은 저마다 달랐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빈부의 격차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 지위도 불평등이 있었으나 유럽에서 같이 신분제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고 사회 유동성이 현저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계급 구조는 매우 유연했고 부의 집중으로서 인한 대립과 갈등이 매우 적었다. 산업상으로는 남부의 노예들이 사용하는 농장 경영이 선행했고 요게 예전에 이제 관련돼 갖고 그게 노예제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버지니아 있죠. 예, 버지니아의 예를 들면서 이제 나왔죠. 버지니아 법령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버지니아는 그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 노예를 통해서 생산을 하지는 않았어요. 예, 노예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자영 그 업자들이 자영 농민들이 개별 농장을 해서 이제 그 생산을 했죠. 근데 그 당시 상강무역이 막 행해졌잖아요. 그 상강무역에서 흑인 노예를 그 가지고 온 그 데리고 와서 카리브해 지역에서 스페인 식민지에서 그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그 사탕수수단지 이런 것들 재배를 하게 된 거야. 목화단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7세기 중반부터 노예를 대규모 들어오게 돼요. 상강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노예는 처음에는 이제 원주민들 노예로 삼았는데 이 원주민들은 픽픽하고 쓰러지거든. 예, 그 면역력이 없고 그리고 이제 여러 인종들 써봤어. 근데 제일 좋은 인종들이 흑인 노예들이야. 흑인 노예들이 이제 아프리카 살다 보니까 근력이 좋고 그리고 기후에도 더운 기후에도 잘 적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 노예들이 이제 뭐냐면 그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흑인 노예들을 어 노예로 삼으려니까 또 뭐냐면 약간 정당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피부색을 가지고 그 정당화 시키죠. 그래서 뭐 성경에는 흑인들은 노예를 하고 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 시켰다. 이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북부에는 자영농민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면 상공이 발달하고 있었다. 그래서 북부와 남부 간의 어떤 그런 경제적 구조가 좀 달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에부터는 영국이 이제 식민지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영국은 식민지에 총독을 파견했어요. 근데 이 총독은 별로 실권이 없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파견을 했는데 얘네들이 직접 오진 않았어요. 예. 실제 영국에 있고 실제 갈리에 파견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치는 언제나 식민지 의회를 중심으로 상류계층을 중심으로 수정이 있었다. 자, 이때 상류계층들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죠. 예. 대지주 계층들. 자, 식민지 의회는 당시로는 가장 민주적으로 구성됐으며 투표 자격은 토지 소유는 제한이 있었지만, 예. 토지 소유 자체가 있지만 실제로는 예상외로 많았다. 왜냐하면 토지도 대부분 상당수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사추세츠는 이제 백인 성인 남자의 80% 이상이 투표권 행사했고 버지니아는 절반에 약간 미달했다. 자, 식민지 의회는 유럽 대륙의 어느 의회보다 큰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1760년대 총독과의 권한 투쟁에서 식민지 의회가 유리하게 해결됐다. 그래야 이제 식민지는 처음부터 자유를 원하면 그걸 항의하고 왔고 또 자치도 확고하게 깊이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죠. 자, 이런 자유와 자치의 정통 속에서 그러면 이런 자유와 자치의 정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얘네들이 상당수는 식민지들이 어디에서 왔어? 초창기 식민지들은 영국에서 왔죠. 영국의 정통이야. 영국의 어떤 의회 중심의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식민지인들 상당한 고도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민지인들의 공동체적인 유대감의 성장은 서로 상이하고 때로 대립되긴 했으나 13개 식민지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상권의 차이와 대립을 극복하고 본국 정부에 대항하여 결합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뭐냐면 뒷장 마지막 때부터 이제 왜 독립혁명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배경들이 좀 나와요. 자, 이 배경은 좀 정리를 해보면서 좀 읽어볼게요. 서양사 강의하고 서양사 강좌하고 개론에 있는데, 자,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이제 13개 식민지 있죠. 여기 눈에 좀 발려두시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영국이 건전한 방위 정책을 포기하고 그 가세나 중상주의 통치 정책을 강화시키게 하는. 자, 예전에는 17세기 이래는 영국은 이제 중상주의 정책을 했긴 했지만 자기 본국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된 이상은 산업을 좀 금지시킨 정도로 약간 느슨하게 했어. 이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상주의 정책은 했지만 건전한 방위 정책을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7년 전쟁 이후에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야. 7년 전쟁 이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건전한 방위 정책 포기하고 원리 원칙대로 중상주의 시작한 거야. 예전에 중상주의 정책을 아주 느슨하게 했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하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조지 3세라는 왕이 등장하면서 자신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식민지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7년 전쟁 때 비용 있죠. 이 식민지 전쟁 때 비용을 또 식민지 방위비를 식민지로부터 염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년 전쟁 이후에 엉성한 제국을 짜임새 있는 식민지 제국으로 개편하려고 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양사 개론에 있고요. 이 내용은 서양사 개론에 있는 건 아니고 서양사 강좌에 있어. 그러니까 건전한 방위 정책 포기하고 가세를 부과하고 중상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에레게네 산맥 서쪽 이남의 서쪽 지역의 식민지 이주 지역이야. 이주 금지시켰죠. 그래서 그 명목으로는 인디언으로부터 식민지를 보호하고 했지만 식민지에 불만을 샀다. 요 지역 있죠? 네. 이걸 에레겐이라고 이제 했는데 요거는 서계 편이고 보통 에파르치 산맥이라고 하죠. 여기 요 지역.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이 이제 이쪽에 원래는 프랑스 땅이었다가 영국 땅으로 넘어갔거든요. 7년 전쟁 이후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넘어가려는데 요걸 막아버린 거야. 여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를 인디언 지지정의 보유지로 설정하면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거에 대한 불만. 요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근데 이런 두 가지 불만을 통해서 불만이 누적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메리카 식민지의 에서는 본국의 법률이 그대로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영국은 17세기 이래 식민지의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종교나 신앙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식민지에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식민지 무역은 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제약받았고 본국 산업과 경쟁 상태가 될 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7년 전쟁까지는 7년 전이 끝난 1763년까지는 본국 정부의 식민지 태도는 거의 건전한 방임 정도의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중상주의 정책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느슨하게 적용되는 거야.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건전한 방임 정책을 중상주의 통제나 종교 등 본국의 법률에 엄격하게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경제정책이나 정치 태도도 잠재적 식민지의 불만스러운 것은 있었지만 어, 본국에 전면적으로 반항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이제 1763년 이전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식민지가 1763년 이전의 영국과 관계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만족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1763년은 7년 전이 끝난 이후니까 7년 전쟁 이후부터는 영국 정부 태도가 바뀌어지게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영국의 이제 통치 스타일이 바뀌게 돼. 식민지에 대한 태도와 정책이 변화가 되죠. 이게 첫 번째 배경이죠. 자, 그래서 왜 배경이 되냐 하면 이때부터 이제 종전의 건전한 방향을 포기하고 가세와 중상주의 통제를 강하게 시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유가 첫 번째가 1760년대에 즉위한 조지 3세가 선대와 달리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에 직접 관여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식민지에게 적용됐다는 거. 두 번째로는 7년 전쟁의 그 비용과 신대륙과 새로 획득한 영토를 포함한 식민지 방위비를 식민지로부터 연출하려는 재정적 고려였다. 예. 그래서 이때 식민지 방위비는 이제 주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바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플러스 시킨 게 이제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 당시 영토가 늘어나니까 영국 정부는 이 느슨한 식민지 체계를 건고한 제국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식민지 통치력을 강화시키고 거기에다가 이제 식민지 제국에 어,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시키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해서 제국의 군사비 행정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다. 자, 여기 이제 그 서양사 강자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토가 늘어나니까 영국 정부는 느슨한 식민 체제를 권고한 제국 재편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고 식민지의 세금을 부과하여 제국의 군사비와 행정비를 충당하려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1763년에 본국 정부, 영국 정부는 새로 획득한 도중 에레기리 산맥, 에페라치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쪽 서쪽에 대한 식민지 이주를 금지시켰어요. 자, 이는 인디안들이 불우한 기세를 보인 탓으로 식민지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새로이 획득한 지역으로 진출을 원하고 있던 식민지인들에게 불만스러운 것이었다. 이렇게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이제 말한 식민지 방위비를 어, 물기 위해서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고 했잖아. 그 세금 부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은 종주의 당일법을 개정해 당일법을 개정한 설탕법으로 타국 식민지로부터 수입한 설탕에 대해 관세를 엄격하게 징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남부 지역 같은 버지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탕수수를 통해서 영국에 이제 뭐냐면 수출을 했는데 예전에는 뭐 관세가 그렇게 없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가세를 하기 시작해. 세금 그 사탕수수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결정적인 것은 인지법이야. 인지법. 이는 신문이나 책자, 법정 문서를 비롯하여 카드놀이와 카드, 학위 증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지에 첨부할 걸 규정한 것이었다. 지금도 그렇죠. 뭐 책을 쓰면 인지 같은 걸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9개 식민지 대표들이 뉴욕에서 인지법 회의를 개최해요. 그래서 앞서 버지니아가 채택한 대의 없는 곳에 가세할 수 없었다. 예.
그런 것들을 헌정적 원칙을 확인했다는 거. 이때 헌정적 원칙이라는 것은 영국의 이제 3대 문서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꼭 뭐냐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대의, 그러니까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라. 이 내용인데 우리가 뭐냐면 의회 대표를 파견하지 않는데 왜 우리한테 가세를 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우리의 모국의 어떤 영국의 어떤 헌정적 정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반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곳곳에서 이제 영국 상품 불매 운동, 보이콧가 일어나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영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영국에는 이제 일단은 사태를 보고 그 인지법은 일단 폐기는 해. 자, 그렇지만 그냥 물러날 수 없죠. 영국에는 본국이 식민지 통제법을 제정할 권리를 보이고 있던 선언법을 채택을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의회는 저항에 직면해서 인지세법을 일단 쳐냈지만 본국의회가 제국 전체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개의 식민지 모두를 사실상 대표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대표를 파견하지 않아도 우리가 전체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정할 수 있는 법이 있다. 너네들에게. 그래서 그 각의 식민지 모두를 사실상 대표하기 때문에 가세를 포함한 식민지 종합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요. 예, 이게 선언법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는 본국의회가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식민지에 함부로 가세할 수 없다는 식민지 주장을 정면 대입함으로써 헌법상의 중요한 견해 차이를 표명해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헌법상이라는 것은 영국은 그 헌법이 없죠. 헌법이 없어요. 이렇게 헌법이라는 것은 영국의 3대 문서를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차이가 나는 거야. 미국에서는 우리가 대표가 파견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할 수 없다. 영국 정부가. 근데 영국 정부는 우리는 너희들 다 포괄하는 대표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가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선언법이 한낱 그 원칙의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 듯이 영국 의회는 1767년에 타운센트법을 이제 제정해요. 타운센트라는 국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찰스 타운이라는 사람이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타운센트법으로. 이 타운센트법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하고 비슷해요. 박정희 시대 때 만든 부가가치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뭐 어떤 물건을 사든 간에 그 10% 부가가치세가 항상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그 식민지들이 자주 사용했던 그런 물품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창하는지 지류, 도로, 유리, 납 등에 가세했다. 자, 이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또 물려났죠. 예. 그래갖고 그렇지만 이제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만 놔뒀어. 이게 차요. 차에 대한 세금은 형식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했다. 자, 근데 이제 식민지인들은 이거조차도 본국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반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고, 그래서 터져 나온 것이 그 유명한 1773년에 일어난 보스턴 차 사건이죠. 1773년에 겨울 때 차를 싣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었던 영국의 동인도에서 성박에 인디언들을 가정한 시민들이 난입하여 차 상자를 바다에 던진 사건을 발생했다. 이것을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영국은 보스턴 항구를 봉쇄하고 매사추세츠의 선거를 정지한, 그러니까 보스턴이 매사추세츠에 있어요. 정지하는 등 강경한 보복과 억압 조치를 취하였다. 이렇게 했죠. 이걸 이제 그 서강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강제법. 그 다음에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했어요. 진짜 법이 그래요. 참을 수 없는 법. 네. 강제법 또는 참을 수 없는 법을 공포해서 뭐냐면 이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이때 이제 보스턴의 차 사건을 일으켰던 주체는 자유의 아들이죠. 자유의 아들. 영국도 우리의 자유를 지키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만든 강제법이나 참을 수 없는 법들의 내용이 뭐냐면 되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지금 얘기하는 게 낫겠다. 지금 얘기하는 게. 잠깐만요. 요게 하여튼 요건데 잠깐만요.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보자. 이건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그때 예. 정리했는데 이게 없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강제법하고 참을 수 없는 법 같은 것들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제 한편 본국 정부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자 1773년에 영국부터 거의 모든 식민지인들은 통신위원회를 이제 조직을 해요. 통신위원회를. 그래서 식민지인들의 의견 발표와 정보 교환을 위한 기관이 설립되어 강력한 혁명 조직이 기반이 되었고요. 보스턴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해진 이에 대항해서 통신위원회가 통신위원회 활동이 조지아를 제외한 모든 그 식민지 대표 그러니까 취해지자 이에 대항해서 통신위원회 등이 활동으로 조지아를 제외한 모든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 제1차 대륙회의를 열고 그 본국위의 식민지의 어떤 입법권을 부정하고요. 본국과의 통상단절이 결정되어 영국 상부의 보이콧을 시작했다. 자, 이제 최악의 상태에 이뤘고 드디어 1775년에 4월에 그 당시 이제 보스턴 근교 내신턴에서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간의 전쟁이 났죠. 예. 그래서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났다. 내신턴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 자, 그의 이제 식민지 대표는 5월에 2차 대륙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본국과의 정쟁에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민병대를 정규군으로 공인하고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 임명했죠. 예. 여기에서 이제 2차 대륙회의는 일종의 그 영국의 그 당시 미국 대륙에 이제 미국 독립정부 할 때 중앙정부 역할을 해요. 그 미국 독립운동 세력 때 중앙정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2차 대륙에서 또 하나 이제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서강자에 있거든요. 이게 노예무역 금지죠. 네. 그래서 노예무역 금지를 원칙으로 내걸었고 그걸 이제 신라에서 북부주 같은 게 전쟁 기간 동안 그다음 끝난 후에 국번호 헌법이나 이런 그 재판 판결을 통해서 노예제도 자체를 아예 준해서 척결하죠. 네. 노예제도를. 자, 근데 이에 대해서 모든 그 미국에 있는 주들이 그 뭐냐면 다 찬성한 거 아니야. 그 남부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하죠. 남부주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 열등한 존재 생각했고 또 이제 흑인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제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걸 상당히 뭐냐면 뭐냐면 환영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런 그 제2차 대륙회 때 노비주 노예 무역 금지의 어떤 조치들은 실제 북부주에서만 적용이 됐어요. 예.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이후 연합교역이 저장될 때까지 상설 기간에 실질적인 전쟁 지도를 담당하게 됐다. 뭐가 대륙회의가 그렇다는 거죠. 대륙에는 전쟁 준비를 추진시키는 한편 그 다음에 1776년 7월 4일 인권선언서를 공포했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인권선언 독립선언. 예.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을 공포했다. 그래서 그들의 굳은 거리와 독립의 할 이유를 청명하였다. 이렇게. 근데 이 독립선언서는 이제 미국 대통령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초안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서두에는 인간의 어떤 평등하고 태어났으며 생명과 자유 및 행복 추구하는 양도할 수 있는 청구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피치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된 것이고 따라서 정부가 그러한 목적을 파괴하는 경우 이를 변혁 또는 폐지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독립의 이론적 근거가 제시했고요.
자, 이 사상은 노크의 정치 사상, 정황권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01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서양사 신문 가져있는. 자, 여기 이제 독립선언서 내용이 프랑스 인권선언서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프랑스 인권선언은 뒤에 좀 읽어보면 1항, 2항, 3항, 4항 같은 것도 있어. 근데 독립선언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하나의 장문으로 이렇게 장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구분이 안 돼갖고 대외 배경 쓸 때 잘못 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권선언서, 프랑스 인권선언서와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비슷하다. 내용 비슷하잖아요. 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항으로 되어 있으면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으면 프랑스 인권선언서. 그다음에 그냥 장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독립선언서. 이렇게 주요 내용 독립선언서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하다고 생각했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어 있고 창조의 신에 의해서 양도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받았으며 거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리와 근원은 피치제의 동의라는 것. 만일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변경하거나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원리를 입각하는 동시에 이에 적합한 형태의 권력을 조직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는 걸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항권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죠. 루크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의에서 일정한 불가능한 권리, 즉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의 권리를 받았다는 거. 정부는 정당한 권리의 근원인 피치자의 동의라는 것. 주권 재민 사상이 있죠. 폭정을 하는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혁명권이고. 자, 루크의 사회계약론과 자연권 사상이 반영됐고 과학적 우주관이 반영됐고요. 다만 한계가 있어. 이때 이제 그 인권선언에서 이때 이제 자유, 생명, 행복의 대상은 자유권 대상 백인만 해당하고요. 흑인, 노예, 여자는 제야.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흑인, 노예, 여자는 제이고요. 재산에 입각한 사회계획사제는 변하지 않았고 권리의 평등 문제 대신에 자유만 강조한다. 근데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평등을 되게 강조하죠. 자유 평등.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독립혁명보다는 보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백인만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권리 평등 대신에 문제 대신에 자유만 강조한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회 자체가 그렇게 이제 프랑스처럼 개성화된 사회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토착 귀족도 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연한 사회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권리의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프랑스 혁명은 거꾸로 그런 이제 뭐냐 봉건제 억압이라든지 그런 그 귀족들의 억압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그 자유도 강조하지만 평등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서양사 강의 내용에도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미국 혁명은 영국 혁명과 달리 독립선언을 통해 자연권을 호소했다. 자, 식민지인들은 모국과의 관계를 끊었을 때 자유개혁의 이름으로 그 분리를 정당화했으며 따라서 그 선언은 단지 미국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권리를 내세웠다. 그것은 식민지인들에게 하나의 상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었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는 누구한테만 정의는 오직 백인들에게만 해당하고요. 흑인 노예제는 그대로 지속됐고 특히 그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륙계에서 노비 무역을 금지시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속 행해졌죠. 혁명기의 사회계급의 분화에 따른 계급적 갈등이 일부 표면하긴 했지만 재산에 입각한 사회계에서는 어떤 타격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의 그 미 합중국의 헌법의 기본은 자유였다.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했다는 것. 타도할 구제도나 특권 계급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 평등이라는 문제는 제기될 수 없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프랑스 사회 구조가 좀 달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좀 봤고요. 그럼 다시 넘어가서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자, 독립전쟁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독립전쟁이 시작되니까 이 식민지인들이 두 파로 나눠졌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파로 나뉘냐면 독립을 원하는 예국파와 그 다음에 영국에 지지한 충성파로 이렇게 나눠졌어. 자, 이때 이제 예국파가 이제 다수고 충성파가 소수죠. 물론 중간에 강망파도 있었고 한번 어디 지켜보자. 그래서 이 충성파가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 한 8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강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이때 이 사람들 이제 미국에 계속 남아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영국을 본국 갔거나 아니면 서인도 제도나 아니면 그 북쪽의 캐나다도 이주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백인들만 살았던 건 아니죠. 흑인 노예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흑인 노예들은 어디에 많이 가담을 했냐? 이 사람들 영국군에 많이 가담했다고 그래요. 음, 자유를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독립혁명 당시에 그 흑인 노예들은 영국군에 많이 가담을 했고 심지어는 이제 뭐냐면 노예가 도망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이제 미국 대륙에는 뭐가 있었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죠. 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 당시 이제 미국 백인들이 그 당시 에페라치 산맥이 넘어갔고 이제 자기 근거지였던 서쪽까지 계속 진출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얘네들은 영국에 가담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꽤나 영국들은 그 당시 많이 이제 뭐냐 지지를 해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식민지인들이 나눠가지고 이제 싸우게 돼요. 그래서 독립전쟁이 이제 시작되죠. 식민지인들은 독립을 원하는 예국파와 영국을 지지하는 충성파로 갈려졌으며 식민지인들 대다수가 예국파를 지지했고 독립선언 공포는 예국파를 고문시켰고 유럽의 자유 애호가들이 공감을 획득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자, 그 당시에 이제 식민지도 지역별로 예국파가 많은 지역이 있어요. 이 지도에 보시면 이쪽 북쪽 지역 있죠. 이쪽 북쪽 지역. 요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뉴잉글랜드라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뭐 영국인들 많이 살았지만 여기가 특히 거의 절대 다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해 갖고 이 독립운동을 추진했다고 그래요. 지역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예. 자, 처음 정세가 분리했던 식민지군은 1777년에 사와토가 전투에서 노란색 바꿔야 되는데 사와토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이들 계기로 해서 국제 정세가 매우 유리하게 전개됐다. 구체적으로 뭘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 당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전투를 보고 나서 뭐냐면 미국 독립운동이 어느 가망성이 있다. 그래서 식민지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해요. 서양사 강자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군사 원조도 해주겠다 약속을 해. 자, 요걸 얘기해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매우 유리하게 전개됐다는 것은 프랑스가 식민지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군사 원조를 약속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죠. 자, 7년 전쟁에 영국과 싸웠던 프랑스는 이 전쟁을 계기해서 이 전투를 계기해갖고 식민지 편에 참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에스파니아, 네덜란드가 식민지 편에 가담을 하죠. 자,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에스파니아와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는 공통점이 뭘까요? 영국한테 한번 당했던 사람들이야. 프랑스 같은 경우 수많은 식민지 전쟁에서 영국에 패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는 세 번을 거쳐 1차부터 3차까지 네덜란드 전쟁을 겪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불만이 가득 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참여했던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왕조 전쟁의 주요 원칙이 뭐예요? 세력균형의 원칙이죠. 세력균형 원칙이 뭐예요? 강한 놈하고 약한 놈이 싸울 때는 누구한테 달라붙는다? 약한 놈한테 달라붙어서 힘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세력을 견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볼 때도 이 이제 미국 독립혁명에 왕조 전쟁의 원칙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한편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무장 중립을 선언했다. 자, 이 무장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중립이에요. 지금은 중립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미국 독립 세력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선언이죠. 예. 이거는 상당히 영국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죠. 얘네들 지금 당장 싸우진 않지만 언젠간 뭐냐면 나 싸워야 할 상대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거잖아.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줬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 당시의 대외 관계가 국제 관계가 나와 있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미국의 독립혁명서가 공포할 당시에 국제관계를 쓰시오. 이런 내용이 대외관계를 쓰시오. 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거 쓰시면 돼요. 01년 기출문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유의한 국제적 지원 안에 신민주군은 요크타운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파리 조약, 파리 조약은 자주 나오죠. 7년 전쟁, 저기 프렌치 인디안 전쟁 끝날 때도 파리 조약 나오고, 요때도 파리 조약 나오고 등등. 파리가 그 당시 뭐랄까 좀 국제 외교의 어떤 중심 자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국제 조약이 많이 맺어져요. 하여튼 파리 조약을 통해서 식민지인들은 독립하고요. 국은 5대5 선은 미시시피가 남은 조지아 남쪽 경계안 지역을 그 영토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헌법 제정을 보죠. 헌법 제정. 자, 독립이 끝난 후에 이제 시작된 후에 각 식민지는 식민지 시대의 정부 조직을 바꿔 저마다 헌법을 가진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개의 그런 국가가 형성된 게 아니라 13개 독립국가들이 형성된 거야.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륙회의는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연합규약을 만들어요. 연합규약. 예. 그 원안을 만들었고 그것이 모든 식민지 동의를 받아 발효된 것은 1782년이다. 근데 연합구약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미국은 13개 독립국가 연합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지금처럼 연방 국가가 아니라 그 하나가 13개 독립국가 개별적인 다 독립국가들이야. 예. 그래서 연방에는 가세권이었고 그다음에 각 연방의 그 연방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있죠. 예. 개별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 각 연방에 이거 좀 그죠? 각 개별 국가들 이게 맞겠죠? 개별 국가 뭐는 주에 대한 그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 그래야지 이제 맞는 것 같아. 연방이란 말보다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합 형방 그 규약 그러니까 이제 서양사에서 강제해서 이걸 연합 현장이라고 하죠. 동일한 거야. 예. 그래서 그 1781년에 이제 공포의 연합 현장은 주정부에 대한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요때 주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주의 주정부가 아니에요. 미국의 주정부가 하나의 국가 단위의 주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를 대변하는 주정부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 합중국은 오늘날 같이 다양한 국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가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들의 동맹이에요. 예.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냥 개별 그 주들 국가 단위 개별 주들의 동맹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상 중앙정부 연합회의가 있긴 있었어요. 연합회의. 연합의회라고 하죠. 여기는 서양사 강제는 연합회의라고 해요. 또. 자, 이 연합회의는 외교하고 국방에 관한 행사했지만 군 징집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정부에 이제 뭐냐면 요청을 해야지
이걸 받아들일 할 수 있고 그 주정부가 나 할까 거부할 수도 있어. 요청을 해야 되고 주정부가 거부할 수도 있어요. 주정부가. 예. 그래서 이제 요만큼 권한이 되게 약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요게 이제 그 서양사 강좌에 있는 내용인데 나중에 읽으면서 또 정리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계속 읽어볼게요. 파리 조약의 독립이 승인된 이후에 연합회에는 재정 곤란이 빠지게 되고 그 당시 이제 그 전쟁 중에 남발된 지폐는 그 가치가 하락됐고요. 참고로 지금 이제 그때 지폐는 그 달러가 아니에요. 달러가 아니고 그 당시 이제 그 주 정부에서 발행한 지폐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달러는 한참 후대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는 이게 그 19세 후반, 20세 초반 때 등장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달러는 이제 그거고 참고로 달러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되지 않죠. 어, 미국에 보면 어, 준비 이사회가 있어요. 중앙 미국 준비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뭐냐면 개별 은행들이 모여 있는 그 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행을 하는데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때 이제 가치가 하락하여 통화가 유통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가 안정과 투기가 성행하는 사회 분화는 조성됐고 그래서 조성된 강력한 중앙 정부의 수입이 요청되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중앙 정부의 어떤 배경들이 좀 나오는데 자 거기에다가 이제 그 뭐냐 반란도 있었어 해놨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1786년에서 1787년에 사이에 가중한 채무와 세금에 절망한 농민들이 태역군이었던 세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지휘하되 대교 반란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반란을 또 지나가니까 강력한 중앙 정부의 수립이 필요했겠죠. 예, 요거는 서양사 강좌에 있어요. 자, 그해 178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연합교약 대신에 헌법 제정회의가 이제 열리게 돼요. 좀 강력한 헌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채택된 헌법은 몽테스키의 상권 분리 원칙에 입각한 공화제 헌법이다. 최초의 이제 공화제 국가가 등장하죠. 각 주의 강권의 자치국가 권한을 인정하고 인정하되 중앙의 연합회보다 훨씬 강력한 연방 정부를 두게 됐다. 그래갖고 이제 그 연방에서는 이제 그 어떤 것도 있냐면 전쟁을 선포하고요. 연방정부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예전에 군대 조직할 때는 맨날 주정부에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거 노 하면 거부당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군대를 강제 조직할 수 있어. 조약을 체결하고 화폐를 발행하고요. 외국과의 통상과 주사의 통상을 규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통상 전반적으로 다 규제를 하는 거야. 통상을. 예. 그래서 이제 종전의 연합규약에 입각한 그 뭐냐면 연합의회의 권한보다 그 당시 이제 새로운 헌법에 의한 연방 정부의 권한이 더 커졌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이제 그 뭐냐면 13개 독립국가의 연합이 아니라 한 개의 단일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주가 이제 나눈 대로 자치권을 얻게 되고요. 예. 자, 상권 분리 원리에 입각해서 입법, 사법, 행정, 사법이 각각 독립하였고 상호 견제와 억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자,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위원회는 상하원으로 구성됐고 그래서 이제 상원과 하원을 만들어서 견제를 하게 됐죠. 상원은 주마다 2명이에요. 하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 한 명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인구가 별로 없는 주, 그 알래스카주 같은 경우에는 그 상원의원은 2명이죠. 그렇지만 하원은 1명이야. 근데 캘리포니아처럼 인구가 많은 주가 있죠. 그 경우에는 상원 2명, 하원은 뭐 40명, 50명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세와 군대 모집에 대한 것을 간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징집이에요. 군대들 이제 전쟁하는 거는 이제 정부고 행정권은 이제 간접 선거를 선출된 임기 4년에 대통령이 기속되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죠.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선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수를 이제 더한 수에 바탕으로 해갖고 그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또 그 웃긴 게 이제 선거인단 표 하나하나가 다 반영된 게 아니라 한 표라도 얻은 그 정당이 그 지역의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지게 돼요. 물론 두 개 제를 제외하고는 그렇지만 하여튼 대부분 주들은 48개 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주의 의견이 하나 집약하기 위해서 반영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대통령 선거인단 수에서는 우승을 했지만 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전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트럼프 같이. 예. 자, 그가 이끄는 연방 정부는 그 직접 국민들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리고 국방, 외교, 그 주간 산업, 우편 통화 등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 사법부는 연방 법원과 주 정부 법원의 이중 구조돼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고 최고 법정은 대법원이 설치했는데 이 대법원이 설정한 판결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거의 뭐 중입법권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법이라든지 헌법이 잘못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 법이 잘못되면 헌법재판소 해갖고 이 헌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죠. 그 역할을 거의 미국의 대법원이에요. 연방 대법원에서. 그래서 사회 주요 쟁점 사항들은 연방 대법원에서 거의 판결해요. 뭐 동성결혼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자, 그래서 이렇게 행정권과 사법권, 입법권이 상권 분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연방헌법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많았는데 그 해밀턴과 메디슨 같은 사람은 페더리스트, 연방주의자, 강력한 연방을 원했던 사람인데 반대로 주권을 강조하는 분권주의자, 주권주의자라고 하죠. 자, 이 주권주의자는 반페더리스트라고 불려요. 이 주권주의자, 주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앞에서 독립혁명을 제시했던 제퍼슨 같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이제 그 반페더리스트야. 이 사람은 이제 공업화보다는 남부 출신이거든요. 버지니아 출신인데 일종의 농업적인 이상향 이런 것들 꿈꿨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 자, 하여튼 이러한 논의의 끝에 연방헌법이 발효된 건 1788년 일이며 다음에 워싱턴이 선거를 통해서 선거인 전원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자, 그 이에 이제 창창한 미래를 약속한 아메리카 합중국이 라는 새로운 그 공화국이 탄생되었고요. 그 후 이제 1791년 헌법 제정 당시부터 권리장정이 있다고 비난을 있음을 감안하고 없다는 것을 비난을 감안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 10개의 헌법 수정이 첨가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성경이 있는데 요거는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요거 그냥 개요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갖고 첫 번째 의견은 그 비아드라는 사람이 주장했어. 비아드. 혁신주의 역사가들이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립혁명하고 미국혁명을 그다음 사회혁명을 봤어. 그래서 이제 미국 혁명을 그 독립혁명 전쟁인 동시에 식민지 귀족에 대한 전쟁에 대한 투쟁으로서 민족이 결합될 수 있다는 해서 식민지 내부에 사회혁명을 봤다. 이때 식민지 귀족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스 대혁명처럼 그뭐 토착 귀족들 있죠. 부르주아에 반대하는 그 귀족들. 이것도 그 당시 미국에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이들 식민지 귀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19세기 민주주의 형 발전은 미국 혁명에서 그 힘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국 혁명의 본질을 자유에 추구해 본 거야. 그래서 자유와 자치에 익숙했던 식민지인들이 조지 3세의 전제 압제 자유를 포기하고 것을 거부하고 그들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투쟁 속에 그들의 현실적인 정치의 이 연합의 진정한 기반을 발견하고자 했다. 그래서 여기는 뭘 내용이냐 사회 변동 없이 단순히 정치적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혁명이다. 이렇게 본 거야. 예. 이걸 통해서 뭐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구조의 모순점이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 아니고
단순한 정치적인 어떤 자유와 제도를 지키기 위한 그런 투쟁이었다. 그래서 그냥 민주적인 정치 투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요 관점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죠. 그래서 미국 혁명은 미국의 자유와 재산을 수호하기 위한 보수적인 운동이었으며 그 주요 과제는 현정적인 정치적 문제였고 정치 권력의 분포와 기본적인 사회구조 제도 운영에 있어 큰 변화가 없으며 합중국의 혁명의 논의 합중국은 혁명의 논리적 기거였다. 정치적 변화 없이 사회적 변화 없이 단순히 정치 굴욕의 어떤 사회적 변동 없이 정치적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어떤 민주주의 정치 투쟁이었다. 이런 관점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런 대입된 견해들을 이제 합쳐놓은 견해가 있어. 세 번째 견해인데, 이건 좀 복잡해. 요거는 이제 뭘 보냐면 민주주의 혁명 앞에서 민주주의 혁명과 동시에 사회적 혁명도 같이 일어났던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적 혁명도 같이 일어났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와 비교해서 보면 프랑스 대혁명 같이 보편적 원리가 적용됐다. 프랑스 혁명 같이 보편적인 어떤 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이렇게 계층화된 사회 있잖아요. 1신분, 2신분, 3신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3신분들이 그 1신분과 2신분을 공격하잖아. 사회적 혁명이죠. 그렇지만 또 부르봉 왕조 그 대변자인 부르봉 왕조를 없애려고 했죠. 정치적 혁명과 연결돼 있죠. 마찬가지로 영국의 식민지 사회도 위에 영국 왕이 있고요. 그다음 영국 정부가 있죠. 그 밑에 이제 토착 귀족들, 미국의 토착 귀족들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 대중들, 민주주의 세력들이 있어. 그 대중들은 그다음 토착 귀족들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세력들이 토착 귀족들을 타도하고 그 상징이었던 영국 왕도, 영국 정부도 타도했다. 그 동요를 했다. 그래서 투쟁의 대상이 조지 3세 같은 영국의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그 조지 3세 기생했던 미국 그 식민지 체제 안에 있었던 기생한 토착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토착 귀족들을 뭐냐면 타도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정치 세력들도 타도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프랑스 혁명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다만 미국에서 타도할 대상은 구제도나 귀족 세력도 약했고 프랑스에 비해서 강범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비해서 폭력적인 학력적인 성격이 약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개론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형사 강자를 좀 보죠. 사형사 강자. 사형사 강자는 좀 쉬었다 할까요? 요거는요. 예.